안녕하세요. NH투자증권 투자 로그인과 함께합니다. 서론생략 핵심만 짚어주는 경제 토크쇼 사사삼경 신사임당입니다. 안녕하세요, 장혜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사사삼경 찾아준 전문가는 누구시죠? 네이버와 카카오가 주목한 투자 회사입니다. 작년 말에 1,2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만들어낸 분인데요. 한국 대표 블록체인 투자 전문 회사 해시드의 김서준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방구석에서 전 세계 친구들을 만나고 가상세계의 콘서트와 축제를 즐기는 이 시대인데 새로운 기회를 찾아서 신대륙으로 갔잖아요. NFT 작품 가격이 1,700억이 넘는 거예요. 대박, 진짜요? 이거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그냥 마지막 우주 공간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이런 거를 준비해야 돼요. 그니까. 네, 15세기의 컬럼버스가 뭘 발견했는지 아세요? 신대륙 아메리카. 그쵸. 신대륙을 발견했죠. 방구석에서 전 세계 친구들을 만나고 가상세계의 콘서트와 축제를 즐기는 이 시대인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신대륙이 있습니다. 오늘은 4차 산업혁명의 신대륙, 메타버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상과 추월을 의미하는 메타와 또 우주를 뜻하는 유니버스의 합성어로 디지털의 가상현실과 실제현실이 혼재된 새로운 형태의 플랫폼을 메타버스라고 부르잖아요. 메타버스란 무엇인지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 사실 메타버스는 굉장히 신조어예요. 그래서 다양한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른 표현들을 쓰는데 네. 3D 디지털 공간과 나를 대표할 수 있는 아바타를 통해서 만난 사람들끼리 어떤 사회적인 혹은 경제적인 활동을 하는 공간을 메타버스라고 정의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근데 꼭 3D랑 아바타가 필요하냐? 그냥 뭔가 디지털 공간에서 서로 사람들끼리 그런 활동을 할 수 있고 뭐 소셜한 거 경제 활동이 일어나기만 하면은 그냥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메타버스가 될 수 있다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네. 점점 더 메타버스가 최근에 각광을 받는 이유는 과거의 그 와우나 뭐 리니지 같은 게임들을 보면 창작자의 어떤 경제가 없거든요. 어떤 개념이냐면 게임 회사가 모든 것들을 만들어 놓고 그죠. 그냥 즐기기만 하는 거죠. 맞네. 네. 근데 요즘 주목하는 메타버스에서 네.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크리에이터 이코노미예요. 네. 그래서 뭐 로블록스나 마인크래프트 같은 게임들을 보면은 네. 10대 아이들이 직접 자기가 세계관을 만들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돈까지 벌 수 있는 맞아요. 회사는 플랫폼만 제공하고 거기 위해서 모든 창작은 회사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유저들이 직접 참여하면서 만들어 나가는 그러면서 확장되는 세계를 보통 메타버스의 개념이라고 더 주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말씀하신 것처럼 무궁무진한 기회가 열렸다라고 표현을 하셨잖아요. 네네. 어떤 기회가 어느 정도 열렸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인터넷의 발명만큼이나 큰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는 그런 세계관이라고 생각을 해요. 진짜요? 네, 그럼요. 네. 그래서 아까 메타버스 처음 소개하실 때 메타버스를 신대륙이라고 하는 비유가 나왔었는데 네. 저는 이게 굉장히 적절한 비유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과거에도 사회 경제가 포화되고 나면 새로운 기회를 찾아서 신대륙으로 갔잖아요. 근데 더 이상 이제 신대륙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새로운 기회를 원하는데 이제 더 이상 어디 신대륙으로 가도 그런 기회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 기회 공간 중에 가장 큰 신대륙은 이제 가상 세계의 공간이 되는 거고 정말 가상의 세계 위에서 수많은 어떤 일자리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가능성들이 보인다라는 점에서 좀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뒤에 좀 설명드릴 블록체인과의 결합을 통해서 전 세계가 하나의 어떤 경제 공간으로 연결되면서 예를 들면 개도국에 있는 사람들이 만든 가상 세계의 컨텐츠를 선진국에 있는 사람들이 비싸게 어떤 구매를 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10대들도 이 메타버스 세계에서 뭔가를 창출해내고 많이 이용한다고 들었거든요. 뭐 네네. 게임도 하고 아니면 콘서트도 가고 이게 10대 친구들이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신기한 것 같아요. 사실 10대들한테 굉장히 무한한 기회의 공간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메타버스라고 하는 공간에서는 컴퓨터 한 대만 있으면 누구나 자기의 어떤 세계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심지어 어마어마한 돈까지도 벌 수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10대들이 정말 많은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약간 코로나 시대에 들어오면서 좀 더 빠르게 성장한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비대면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활동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작년에 있었던 일이죠. 그 포트나이트라고 하는 게임 위에서 트래비스 스캇이라고 하는 힙합 뮤지션이 콘서트를 열었는데 네.
2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접속을 했었어요. 2천만 명이요? 네, 콘서트 기간 동안요. 와. 콘서트를 가보시면 가수는 저 멀리 끝에 그냥 손가락만하게 보이잖아요. 네네. 보이죠. 네, 근데 가상의 콘서트에서는 가수가 거의 화면을 뒤덮을 듯이 크게 과장돼서 나와서 네. 또 여러 가지 그런 게임의 효과들이 있잖아요. 막 운석이 떨어지고 네네. 더 재미있는 그런 콘서트가 열리는 거죠. 그 원래 그러다 포트나이트가 보니까, 네. 게임 같은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네, 게임인데 네. 그 게임 안에서 다양한 좀 변형들을 만들어내는 실험들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로서 가상의 콘서트도 이제 열렸던 거죠. 네. 그럼 현실에 존재하는 거랑 가상에 존재하는 것의 본질적인 차이는 뭐에 두고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메타버스라는 게 저는 가짜 메타버스와 진짜 메타버스가 있다고 생각하는 편인데요. 리니지 같은 게임 뭐 여러 가지 지금 논란을 만들고 있지만 네네. 결국은 회사가 많은 것들을 조작할 수 있잖아요. 그쵸. 뭐 확률 조작뿐만 아니라 사건이 있었죠. 네네. 네. 또 게임의 규칙 같은 것들도 회사가 바꿔버릴 수도 있고요. 네. 내가 이게 하나의 우주라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 활동하던 사람들은 한순간에 좀 바보가 될 수 있잖아요. 그 메타버스에서 버스는 유니버스 우주잖아요. 네. 그러면 그 세계는 우리가 진짜 우주라고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몰입이 깨지게 되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굉장히 열심히 여러 가지 경제 활동, 사회 활동들을 하는 건데 이게 가상의 공간에서도 그게 지켜지려면 네. 어떤 절대자나 운영사, 개발사가 함부로 그 법칙들을 바꿀 수 없다는 게 증빙돼야 되고 그 가상의 공간에서 내가 획득한 재화는 정말 내 것이다라는 게 증빙될 수 있는 기술적인 인프라가 반드시 들어가야 하거든요. 거기에 따른 소유권들도 명확하게 사용자가 가지고 있다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네. 예를 들면은 내가 어떤 키운 캐릭터를 판매할 수도 없고 보통 약관에 판매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는 그죠, 게임들이 대부분이고요. 내가 정말 얻은 내 재화면 현실 세계에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은 팔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가상 세계에 있는 물건은 팔 수도 없고 또 상호 운영성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예를 들면 제가 이 스튜디오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물건은 그 저희 집으로도 가져갈 수 있고 뭐 미국으로 여행 갈 때도 가져갈 수 있잖아요. 네. 근데 하나의 그 디지털 게임 안에 있는 아이템은 다른 게임으로 못 가져간다는 거죠. 우리 리니지에 있는 아이템을 메이플 스토리로 못 가져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 이게 진짜 존재하는 거냐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자산은 이런 문제들을 이제 해결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단초를 제공하고 있죠. 블록체인 기반의 프로토콜 경제가 필요하다. 네네. 이 말씀이신 것 같은데 굉장히 오늘 낯선 단어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프로토콜 경제는 또 뭔지 네. 아, 이거 무슨 말이에요? 프로토콜이? 제가 정말 저와 관련이 없는 그러니까 저 프로토스는 알아도 프로토콜 게임 많이 했죠. 아주 많이 했죠. 완전 많이 한 것 네네네네. 같은데 이 프로토콜 경제가 뭔지 좀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프로토콜은 그 자체로 보면은 아주 어려운 단어는 아니에요. 그냥 사전에 보면 규칙, 뭐 규약 이런 표현으로 나오는데 네. 프로토콜 경제라고 하면 규칙 기반의 경제라고 좀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서 프로토콜이 가지는 뜻 중에 하나가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만든 것도 프로토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컴퓨터 코드는 거짓말을 하지 않잖아요. 항상 그 적혀진 대로 동작을 하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사람들의 일을 대체해 갈 수 있는 건데 그러면 컴퓨터 코드로 어떤 새로운 디지털 세상을 만들어 버렸을 때 그 코드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어떤 운영 주체가 마음대로 바꿔버릴 수가 있잖아요. 계약대로 동작해야 되는 컴퓨터 코드를 블록체인 위에 만들어 놓으면 그거는 이제 누구도 함부로 바꿀 수 없고 그 블록체인 기반으로 만들어진 코드, 그걸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똑똑한 계약이라는 뜻이죠. 심지어 만나지도 않은 사람들이 디지털 공간에서 서로 상호 신뢰하면서 또 투명하고 공정한 경제 기반을 만들어 갈 수 있다. 이런 이제 논지가 프로토콜 경제의 아이디어입니다. 운영 주체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냥 그 규약 자체가 하나의 운영자의 역할을 한다는 건데 네, 맞습니다. 기본 규약이 어떤 허점이라든지 문제가 있을 때 그런 거에 대한 패치 이런 건 어떻게 하나요? 사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도 일종의 프로토콜 경제를 만들고 있는 네. 프로젝트들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데 굉장히 많은 패치들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게 비트코인의 창업자가 갑자기 내가 이렇게 패치할게 라고 패치한 게 아니라 그 커뮤니티의 다수의 사용자들이 동시에 이런 방향으로 우리가 패치를 하자라고 네. 협의를 해야지만 패치가 이루어져요. 블록체인 기반으로 만들어진 프로토콜 경제 혹은 메타버스가 네. 바뀔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사회의 헌법도 네. 어떤 조건이 만족되면은 사회의 법을 바꾸거나 심지어 헌법도 바꿀 수 있잖아요. 네. 네. 다만 그게 많은 사람들의 동의를 거쳐서 바뀌어지면 우리는 공정하다고 느끼겠죠. 보장되는 형태 내에서 이 게임의 법칙들이 바뀌어 나간다면은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그런 공정한 시스템이 되겠죠. 블록체인 기반의 이제 프로토콜 경제가 활발하게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메타버스 내에서 수익 창출은 실제로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사실 프로토콜 경제가 추구하는 중요한 발상 중에 하나는 참여자들이 함께 세계관을 만들어 가잖아요. 그러면서 그 하나의 프로젝트에서 만들어지는 그 중요한 기초자산에 대해서도 참여자들이 함께 나눠 가져갈 수 있다는 개념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사례를 하나 좀 설명드리자면 엑시 인피니티라고 하는 베트남 기반의 게임이 있어요. 엑스 인피니티. 네, 블록체인 기반으로 만들어진 모든 종류의 어플리케이션 중에서 압도적으로 가장 많은 매출을 현재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오. 필리핀에서 온 가족이 막 엑시 게임을 하면서 네. 집을 막 사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되길래요? 네. 알려주세요. 집을 산다고요? 그러니까 알려주세요. 집을 산다고요? 그러니까 하면 또 어디 둘이 팅글해서 또 그 사러 가야 되니까. 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면 엑시라는 게임을 먼저 좀 소개를 드리면 네. 일종의 도마뱀 같은 캐릭터를 뽑아서 3대3으로 이렇게 배틀을 하는 그런 네. 게임이에요. 네. 그 도마뱀 같은 캐릭터를 엑시라고 이제 부르는데 그 엑시를 더 좋은 걸 가지고 있어야지 그 게임을 더 재밌게 할 수 있겠죠. 네. 근데 이 좋은 엑시를 뽑으려면은 엑시를 교배를 시켜야 돼요. 근데 이 교배를 시킬 때 스몰 러브 포션이라고 하는 SLP 토큰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네. 이 SLP라고 하는 토큰은 게임 회사가 만들어서 팔지 않아요. 일정 기간 동안 하다 보면은 그냥 조금씩 생기거든요. 네. 많이 해야 되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획득한 토큰을 그 탈중앙화 거래소에서 판매를 하고요. 그럼 반대로 이제 이걸 사는 사람들이 있겠죠. 네. 그러니까 소위 선진국에서 돈 많은 사람들은 토큰을 사가지고 더 교배를 하면서 더 좋은 엑시를 만들기 위한 어떤 소비 활동을 하겠죠. 그래서 왜냐하면 운영자 자체가 중앙화된 소수의 회사가 아니라 참여자들이 함께 이걸 운영해가는 방식을 만들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합당한 보상을 모두가 운영자로서 기여한 만큼 가져갈 수 있다라고 하는 개념이죠. 네. 너무 신기하다. 그럼 거의 온 가족들이 다 이거 들여다보고 있나요? 네네. 국민 게임인가요? 거의 국민 게임처럼 되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이 방향으로 결국 가네요. 이거 애쉬 교배하는 것도 생산 활동이에요. 시간과 노력을 그리고 들이는 거니까. 수출이에요, 수출. 그렇죠. 노동력의 수출이 그 비트 단위로 이루어지는 네,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비유를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운동화 같은 거 좋은 거 많이 신잖아요. 네. 동남아에서 주로 생산을 하죠. 네. 뭐 필리핀이나 베트남에서는 한 2, 3만 원 주고 만들었을 거예요. 공장에서는. 운동화를 만든 노동자들한테 돌아가는 돈은 아마 2, 3천 원도 안 될 거예요. 공장의 마진, 유통업체의 마진, 뭐 결제할 때 뭐 환차액 이런 것들이 네. 있을 텐데 이 가상의 공간에서는 그 마진이 거의 없는 거예요. 이 블록체인으로 연결된 경제 내에서는 훨씬 더 공정하게 그 무역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또 경제 활동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은 그 화폐 역할을 하는 게 뭔지가 네. 또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렸던 엑시 인피니티 같은 블록체인 기반 게임들은 그 자체적인 토큰들을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디지털 자산을 쓰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어떤 하나의 캐릭터들은 다 이제 뒤에 아마 이야기가 나올 NFT의 형태로 네. 만들어져서 가상의 상품처럼 또 판매가 되고 재화로서 가치를 인정받죠. 꼭 그 NFT가 따라서 나오더라고요. 네. 얘기를 할 때 NFT는 뭘까요? 그러니까 NFT는 대체 불가능한 그런 희소성을 가지는 자산을 이야기하는데 네. NFT는 논 펀저블 토큰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논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펀저블하지 않다. 그러니까 펀저블 토큰이 그럼 뭐냐? 펀저블하다는 거는 서로 섞여도 상관없다라는 의미를 네, 가지는 네.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가진 100원짜리랑 심사임당님이 가진 100원짜리를 바꿔도 네. 우리는 누구도 손해봤다고 생각 안 하잖아요. 그죠. 그냥 섞여도 상관없는 네, 자산들이 네. 있는데 혹은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림 또 다른 그림을 바꿀 때도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겠죠. 왜냐하면 단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가치가 다 다르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부동산이 그런데. 부동산도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디지털 공간 내에서 어떻게 증명할 것이냐,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다라는 걸 강조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진 거죠. 네네. 하나밖에 없는 것들도 입증되고 네. 그것을 누가 가지고 있는지도 입증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만들어진 토큰을 이야기합니다. 이 디지털 원본 작품인 NFT 전시가 잇따르면서 2017년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 작가 코디최의 1999년 데이터베이스 페인팅 연작 애니멀 토템 중에 한 점을 전환한 NFT 작품 가격이 7만 이더리움이요? 7만 이더예요. 7만 이더. 그러니까 한화로 따지면 1,700이 넘는 건데 1,700억이 넘는 거예요. 여기 나오고 있어요.
디지털 세계에서만 존재하는 작품이 어떻게 이런 가치를 가지게 됐는지. 이 NFT라는 거는 디지털에 있는 파일이잖아요. 네네. 그죠? 근데 파일은 아니, 근데 복제를 하고 나면 이게 펑지블 한 거 아닌가? 예를 들면 어떤 가수의 앨범을 산다라고 하는 행위는 두 가지 행위가 섞여 있어요. 네. 하나는 그 CD를 사가지고 내가 직접 CD 플레이어에 넣어서 듣기 위해서. 근데 이 의미는 별로 없죠. 이제 스트리밍으로 네네. 그냥 누구나 들을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앨범을 산다고 하는 의미는 그 가수가 진짜로 만들어낸 어떤 상품을 내가 팬으로서 직접 사서 가지고 있는다라고 하는 어떤 자부심. 근데 그 중에서도 단 하나밖에 없다라고 하면은 돈을 지불할 수 있는 마지막 사람이 그 가격을 매기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뭐 모나리자의 그림이 뭐 1,000억이다라고 네. 했을 때 모든 사람이 모나리자의 그림을 1,000억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 경매장에서 가격이 올라가다가 가장 높은 가격을 내는 사람이 그 작품의 가격을 만들어 버린 거죠. 네네. 그래서 비슷한 방식으로 NFT도 가격이 좀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NFT 거래되는 시장이 그림 말고도 진짜 많은데 많은 분들이 이제 이건 아실 거예요. 트위터 창업자 잭 도시의 트윗 한 줄이 33억 원이었고 뭐 방귀 소리 10만 원에 팔렸다고. 그다음에 저 잭 도시 트윗을 내가 컨트롤 CV에서 내 메모장에 갖다 놔도 뭐라고 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예를 들면 네. 그림 파일이 있어요. 그럼 JPG 파일이 있는데 그 파일을 내가 백업해야지 하고 내 외장 하드에다가 백업을 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이거 지웠어요. 그럼 얘가 얘잖아요. 그런데도 이것을 NFT라고 하고 NFT에 사람들이 투자를 하는 이유는 뭘까요? 결국 블록체인이 보증해주기 때문인 것 같아요. NFT는 가상 세계에 있는 어떤 상품에 대한 좀 등기부 등본 같은 역할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100명한테 복사를 해서 뿌려버리는 순간 희소성은 없어지고 가치가 없어지잖아요. 네. 근데 NFT로 만들어버리는 순간 그 오리지널리티를 누가 가지고 있는지를 누구나 확인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이 디지털 공간에서 만들어진 어떤 NFT 파일은 클릭해보는 순간 그냥 바로 알 수 있어요, 누구나. 이게 정말 그 크리에이터가 만들어서 도장을 찍어준 건지 아닌지를 너무나 쉽게 진품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진짜로서 가지고 있다는 거를 더 인증하고 자랑하기가 좋죠. 이거 결국 자랑인가요? 메타버스 공간에서 자랑을 많이 해요. 그럼 메타버스에 자기만의 미술관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전시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를 정확하게 그 디센트럴랜드나 뭐 더 샌드박스 같은 그런 블록체인 기반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사람들이 거기 가상의 부동산을 사거든요. 땅을 사면 가장 많이 하는 활동이 미술관을 지어가지고 NFT 전시를 합니다. 이 가상의 부동산 뭐야? 이거 아니 잠깐만요. 빨리 거기 부동산을 가야겠다. 가상으로 한다는 거는 좀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럼 그 안에서 가상의 부동산을 어떻게 세워요? 예를 들면은 디센트럴랜드나 더 샌드박스 같은 그런 블록체인 기반 게임들을 보면은 땅을 팔아요. 그 랜드를 사서 자기 마음대로 뭔가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럼 개별적으로 부동산을 세울 수 있다. 네, 맞아요. 그냥 사용자들이 원하는 걸 다 만들 수 있어요. 그 마인크래프트나 로블록스처럼. 그 게임들 자체도 블록체인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블록체인 프로젝트에서 만들어낸 그런 디지털 아트들을 가지고 와서 전시를 할 수가 있어요. 결국 소유하고 인증하고 이런 데서 만족감을 얻기 위해서 NFT를 한다는 거네요. 그게 하나의 또 놀이이자 문화적인 향유 트렌드처럼 돼버린 거죠. 나는 아직 이해가 안 된다. 아니, 근데 그럴 수 어렵네. 있다고 생각이 돼요. 네. 이런 메타버스 기술 구현하는데 필요한 인프라 기술이라 그래야 될까요? 네. 예, 그런 것들에 앞장서고 있는 기업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그래픽 칩 입장에서는 엔비디아, 그렇지. 네, 엔비디아가 정말 세계, 엔비디아. 네, 네. 그리고 뭐 삼성전자, 네. 네, 한국 회사도 정말 자랑스럽게 반도체 기술에 있어서 네. 왜냐하면 메타버스를 잘 구동하려면 정말 많은 또 반도체들이 사용돼야 되거든요. 실제로 이제 게임 엔진을 만드는 쪽에 있어서는 유니티라고 하는 게임 회사와 그 다음에 그 에픽 게임즈, 네. 언리얼이라고 하는 엔진을 그죠. 만들고 있는 그 게임 회사. 에픽 게임즈는 비상장 회사인데 저는 어마어마하게 이 회사의 가치가 높아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그렇죠. 있어요. 어니얼 엔진으로 만들어지는 다른 게임들도 많고 네, 그 어니얼 자체를 그냥 산업용으로도 많이 쓰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예. 네. 그러면 아직 비상장인 에픽 게임즈 네. 눈여겨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추세라면 국내 메타버스 관련 기업들의 성장세도 좋겠네요. 좋은 회사들이 있죠. 네. 네. 어디일까요? 가장 대표적으로는 이제 네이버 제페토라고 하는 게임을 만들고 유명하죠. 있죠. 네. 제페토. 네, 정말 누적 가입자가 벌써 2억 명이 넘고 정말 세계적인 아마 아시아에서는 가장 큰 메타버스
생태계를 만들어낸 게임으로 저도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국의 이제 엔터사들도 기존에는 그 개별 컨텐츠만 가지고 있었지 어떤 가상의 세계관과 커뮤니티 공간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잖아요. 네네. 근데 최근에 이제 하이브나 이런 회사들도 여러 가지 이런 플랫폼 비즈니스를 만들면서 좀 더 가상 세계랑 연결될 수 있는, 그리고 NFT도 발행하고 팬들과 아티스트가 연결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신사업들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흐름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시작인 거잖아요. 그럼 이 메타버스는 사실 저는 이제 시작이라고 이제 생각해요. 시작이죠. 네. 요즘에 메타버스 테마주들이 시장에서 강세인데 실리콘밸리에서는 메타버스 전쟁터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돈이 몰리고 기술이 진화한다고 합니다. 멀지 않은 미래에 메타버스에 안전하게 탑승하기 위해서 투자 시 주의해야 될 점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 중요한 거는 본인이 좀 느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메타버스형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네. 뭐 이런 마인크래프트나 로블록스조차도 해보지 않고서 메타버스에 투자한다라고 그런 활동하시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제가 이 시장이 만들어지고 있는 가장 큰 에너지는 크리에이터 이코노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거에 그 게임 회사들이 모든 판을 짜고 재밌는 거 만들어줬으니까 또 3D로 만들어줬으니까 너네들은 와서 돈 써 라는 방식으로 여전히 메타버스의 개념을 혼돈하고서 다양한 서비스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공정한 방식으로, 그다음에 거기서 만들어진 자산들이 그냥 그 회사 서버에 저장되는 걸 넘어서서 사실 NFT 같은 거가 잘 연결된다면 더 좋겠죠. 네. 그리고 그 게임의 거버넌스나 이런 것들도, 생태계의 거버넌스도 참여자들이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장치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많이 고민해 보시면 가장 궁극적인 형태의 메타버스를 찾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메타버스의 다음 신대륙이 있을까요? 그냥 저는 메타버스 자체가 제가 상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그러니까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마지막 우주 공간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왜냐하면 메타버스 자체가 정말 가상의 우주인데 네. 뭐 우주 다음이 뭐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 안에서 정말 많은 진화와 실험들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해요. 누구 우주에 입주자를 많이 모집하느냐 이 싸움이겠죠. 네, 그렇죠. 이 결국 또 트래픽 싸움이 되는 거예요. 재밌네요. 네. 대표님과 얘기를 하면서 되게 궁금한 세계다, 그런 것들을 더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흥미로웠습니다, 진짜로. 다음 주에도 서론을 생략하고 핵심만 전달하는 컨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경제 컨텐츠가 유익하셨다면 댓글로 많은 격려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